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인권운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활동을 말하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인권운동 전문가들 떠올리면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30년 동안 현장을 누벼온 인권운동의 산 증인을 제가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이 자리에 모셨네요. 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하면 제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항상 약자 편에 서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인권운동에 언제부터 어떻게 좀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제가 1988년부터 인권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이전에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다가 1988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분신해서 이제 죽는 사건인데, 네. 근데 5.18 학살자 처단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분신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육아협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의문사라고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죽었는데 왜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 인권운동을 좀 접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이런 국가폭력, 그런 국가 범죄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제가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삶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대한민국 인권 예, 현대사를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권 정말 소중한 건 당연히 아는데 예. 피부에 와닿는 건 사실은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당연하다고 알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인권을 무시한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게 그렇죠. 되고 특히나 요즘 이런 또 이슈가 많이 불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권이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인권 수준은 상당히 이제 낮다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인권이 상당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로 우리가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국제사회에서.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 인권 문제가 굉장히 급격히 또 후퇴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 지적이 끝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수준은 높지만 인권은 상당히 후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제대로 사회가 발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인권하면 네.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뭐랄까 이기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 자신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인권 피해를 당하고 그럴 때는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권을 얘기를 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하거나 또 비난하는 풍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중심적인. 굉장히 그렇죠. 안타깝죠. 네. 뉴스토마토 편집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네, 예. 계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칼럼 쓰셔서 네, 저도 예.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5.18 망언과 빨갱이라는 그 네, 글이에요. 예. 공감이 좀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막말을 하거나 뭐 폄하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동아일보의 대기자 한 분은 이제 칼럼 자체를 갖다가 빨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마치 표현의 자유를 네. 억압하는 북한의 그런 전체주의 국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빨갱이란 말은 단순하게 이제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으니까 그거를 뭐 제한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죽여도 좋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빨갱이가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탄압하는 이런 용어가 아니었고, 정치적 반대자, 정권을 잡은 사람들, 권력자 입장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갖다가 억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아왔던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이게 학살당했던 그런 현장들을 발굴합니다. 유해를 발굴하면 그걸 보면 끔찍한데요. 그 아기들 그런 유해들도 발견됩니다. 엄마 등에 엎인 채로 죽은 걸로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빨갱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그런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과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과거가 있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거를
빼고는 빨갱이란 말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갱이란 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네. 마치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냐 이렇게 잘못 호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언론 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언어를 쓸 때 좀 엄밀하게 좀 가려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써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권 사이에 두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네. 가짜 뉴스 이런 단어가 네.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인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죠.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 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 표징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큼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인데 그 안에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선진국가나 이런 데서도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의 그런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을 법이나 이런 걸로 해놓고 정해져 그걸 규제를 하고 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그런 그때 이제 나치가 자행했던 학살을 갖다가 그걸 찬양하고 또 그런 걸 선동하는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인류 보편의 어떤 이런 양심이나 도덕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저거는 그 문제가 되는 그런 해악이 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거 또 5.18에 대한 어떤 5.18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규제가 노릇입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네요. 예.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하지만 앞서서도 우리 인권 수준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경제에 네. 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미약한 부분이 그만큼 많고 이제 뭐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주에 이제 3월 8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네. 성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OECD 꼴찌예요. OECD 국가 꼴찌고 전체 유엔에서도 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평등 지수는 그 지위가 점점 내려갑니다. 도리어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만큼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 뭐 미투 예. 뭐 이런 게 나오는 그런데도 거죠. 네. 불구하고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아까 빨갱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계속 권고하는 거고 우리나라 동맹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아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데 이런 거는 다른 생각, 다른 사상 자체를 갖다가 허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걸 폐지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동권과 관련돼서 많은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고 이게 다 유엔이나 국제인권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데 노동조합 잘못했다가는 아주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 엄청 심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어떠한 권고를 계속 내냐면 그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전쟁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초기부터 해서 사교육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연령에 맞는 그런 그 쉴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게 권리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제 전혀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마치 이제 네.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사교육을 하는 인권인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이제 아이들을 그만큼 피폐하게 만들고 뭐 이런다는 것을 네. 지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노동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노동권, 거주권,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인권인데 예. 사실 우리가 많이 그냥 이야기하기로는 사람 중심의 사회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하지만 그것과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많이 멀은 것 같고 그렇다면 국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인권에서는요, 국민이 인권의 주체고요. 권리의 주체고, 국가는 의무 주체예요. 국가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런다고 유엔에 가서
또 이제 약속까지 하고 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유엔의 이런 그 지적이나 권고들을 갖다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이 특히 이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한 어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분배해서 정말 이 일자리 같은 것도 다 노동권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이런 게 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또 우리는 보장받아야 될 그런 인권인데, 이것은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자리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의 탓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요 인식 전환이 정말 돼줘야지 우리 사회가 인권 사회로 또 한층 더 발전할 텐데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예. 가장 필요한 거네요. 그만큼 오늘 또 삶과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보석 제도입니다. 비오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